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증시를 둘러싼 관심 자체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 모멘텀도 함께 받으면서 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자세한 업종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증권주가 일단 관련된 ETF의 수익이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을 제외하고 연초부터 어제까지의 올해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ETF 수익률 탑5 중 3개가 바로 증권 ETF입니다. 각각 타이거 증권, 코덱스 증권, 하나로 증권 고배당 탑3 플러스로 모두 수익률 50%를 넘습니다. 현재 ETF 수익률 상위권은 반도체, 로봇, 원자력 등 유망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휩쓸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 ETF가 이들을 제치고 50%대의 수익률로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세 개 종목 모두 올해 들어 기관은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이 사들이면서 가치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 업종이 이렇게 유독 질주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우선 올해 증권주의 상승률은 약 58%로 20%대인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도 많이 오르곤 있지만 증권주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라는 건데요. 등락하는 변동장 속 주식 거래가 늘면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특성상 급물살을 타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밸류 자체도 좋은데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데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적잖은 다주택자가 있다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됐죠.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일부 참모들이 여유주택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어떤 참모들이 처분에 나섰습니까? 네, 먼저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 대변인은 이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움직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다주택 참모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인데요.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 최성화 해외언론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만 참모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인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미국발 관세 변수의 재부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미국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간밤에 귀국길에 올랐는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죠. 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 등 행정부와 의회, 상위 등 주요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습니다. 미국 측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확인하고 또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화 카운터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못 만났고 대신 USTR 부대표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요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미국의 관보 개제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언제 발효될지는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대미 접촉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외교 수장들은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무부도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간 원자력 발전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산 상품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올해 들어 특히 크게 요동친 환율 상황 속에서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2달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완화와 방어 조치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4월이 더 큰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기준의 외환 보유고 액수가 어땠습니까? 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259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6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21억 5천만 달러, 약 3조 1,2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인데요. 2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1월까지 6달 연속 증가했고 12월 들어서 감소로 돌아섰는데요.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해 국민연금과 외환사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전달 26억 달러에서 이달 21억 5천만 달러로 4억 5천만 달러 줄었는데요.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성 관리에 따라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85억 5천만 달러 감소했지만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정부기관채, 유가증권이 63억 9천만 달러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4월이 고비라는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4월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국제금융센터가 지난해 4월 65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올해 4월에는 환전 수요가 70억 달러 넘게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환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기로 선택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혜택의 변화가 실제 은행들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은행들이 관련해서 속속 개정 약관을 손보고 있죠. 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개정된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이 시행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퇴직소득을 일시 수령이 아닌 연금계좌를 통해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이연 퇴직소득제도의 변화가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수령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가 세법 개정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당행의 설정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해당 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약관은 이제 고쳤습니다만 적용은 1월 1일자로 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정책 자체의 변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수령 연차 구분이 세분화됐고 세액 감면 비율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세액의 70%, 10년을 초과하면 세액의 60%를 적용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새로 생겨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령자는 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제도 도입 시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연금 고민이 사치인 어르신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급기야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만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고령층의 노동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2024년 69.9%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70%를 넘긴 것은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지난 2007년 60% 수준을 웃돌다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노사 이견으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완료될 예정이었던 정년 연장 입법의 시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여전히 자금 관련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롯데가 또 다른 악재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롯데의 국내 첫 호텔 위탁 운영 사업 모델인 L7 청량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자취를 감추면서 오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영업을 시작한 적이 없는 곳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호텔 롯데는 당초 지난해 5월 청량리역 인근에 L7 청량리를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L7 청량리 전용 홈페이지와 예약창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롯데 관계자는 오픈 지연이 길어져 홈페이지에서 가려준 상태라며 오픈 일정 등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 시작돼야 호텔 롯데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L7 청량리 위탁 운영업체는 호텔 건물 조합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합은 L7 청량리의 영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호텔 롯데가 최근에 롯데렌탈 지분을 매각하려던 시도도 불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렌터카 시장 1, 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 렌터카를 기업 결합하려는 계획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갖고 있던 롯데렌탈 지분 56.2%를 어피니티에 매각할 예정이었는데요. 매각이 성사되면 약 1조 6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돼 호텔 롯데의 차입금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기업 결합이 금지되면서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분 매각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계열사 지분이나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한국타이어가 기습적인 타이어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설 연휴와 겹칩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시기에 타이어 가격 인상을 결정한 건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시점이 참 공교로운데 한국타이어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타이어가 오는 16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정도 올릴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동시에 인상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이번에 인상되는 가격은 타이어 공장에서 각 대리점으로 출하될 때 매겨지는 공장도 가격이고요. 각 대리점이 물류비, 인건비 등 추가되는 비용을 고려해 더 올릴 수도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현재 타이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쉐린이나 콘티넨탈, 구디어 등 외국산 타이어 가격 인상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여러 타이어 회사들이 많게는 8%까지 가격을 올리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은 신차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당장은 아닙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와 타이어 회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차종을 두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점에 보내는 가격과 완성차 업체에 보내는 타이어 가격은 별개라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타이어 업계들은 지난해 이맘때에도 타이어 가격을 2%에서 7% 올린 바 있는데요.
원자재인 천연 고무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이 올해에도 가격 인상을 자극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근로자인데도 마치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소득세의 3.3%를 내게 하는 이른바 가짜 3.3에 대해 정부가 기획 감독 중인 가운데 렌털 기업 2위인 쿠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짜 3.3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현재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쿠쿠 노조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쿠쿠 홈시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각각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3곳에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어제 재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 통보는 한 달 전 서면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30일 노조 지도부에게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도 가짜 3.3 잡기에 나섰고 상반기 중에는 또 대책도 발표할 계획인데 이런 와중에도 쿠쿠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측은 개별 법인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위탁계약 형태로 설치 수리기사들에게 인사권한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가짜 3.3 문제 외에 다른 신고 사건이 들어왔는지 등도 따져보고 감독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각 대리점 소속 관할청에 배정이 됐고 조만간 근로감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내의 편의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600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점포 수가 감소한 게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줄어서 지금 국내 편의점이 몇 곳이나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4개사죠.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사의 총 점포 수는 53,266개입니다. 1년 전보다 1,586개 줄어든 규모입니다. 편의점은 1998년 도입됐는데 연간 점포 수가 줄은 것은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시장 포화가 꼽히는데요. 5만 개 편의점 수는 인구 수가 우리나라의 2배인 이웃국가 일본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가 겹치면서 편의점 4개사의 전년동월 대비 구매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0.7%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2년 전 8%대였던 매출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0.1%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네, 그러면 업계의 생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계는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세븐일레븐은 최근 3년 새 점포 수를 2,500곳 넘게 줄였고 이마트 2사도 2년에 거쳐 850여 개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특화 점포에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명동의 조리 코너와 K 콘텐츠 존을 선보였고 이마트 2사도 성수에서 뷰티 패션을 아우르며 체험형 매장을 확대 중입니다. 업계 1, 2위는 글로벌 공략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GS25는 자체 브랜드 라면의 간판이죠. 오모리 시리즈의 일본 수출을 성공했고 CU는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겠다는 새 약관을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별도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내 패턴을 기계가 공부한다. 이 약관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간단한 조항이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 요약해 광고나 맞춤형 콘텐츠 추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로 언제 누구와 대화하는지 같은 이용 패턴을 AI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초 카카오는 이 약관을 필수 동의 사항에 넣으려다가 민변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규탄 성명까지 이어지자 이용자들의 별도 동의를 받겠다며 약관을 재차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한데요. 포털의 카카오톡만 검색에도 연관 검색어 최상단이 강제 수집일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파다한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반드시 동의하는 이용 약관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AI 서비스의 이용 기록이나 패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담아두고 옵트아웃 조항까지 두는데요. 카카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 약관에 담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실제 네이버나 오픈AI, 퍼플렉시티, 구글, 토스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이용 약관을 살펴봐도 패턴 활용을 명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별도 동의를 추가한 계정 약관을 수정이 아닌 추가로 올린 것도 일종의 꼼수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원래부터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은 2에서 3일 정도 잠시 저장했다가 삭제한다라면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 별도 서비스마다 동의를 새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이 2조 35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75에서 4.05%로 동결돼 최고 6.3%에 달하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낮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주택거래가 6만 호를 넘기며 1년 전보다 급증한 점도 보금자리론의 신규 판매액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